누가 트럼프를 지지했고 미국의 유권자의 대세는 무엇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너무 주식이만 보니까 주식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고 미국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제 오해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미국 주식이 나쁘니까 트럼프도 안 좋을 거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무역으로 때리고 달러를 약세로 만들려고 하고 엔화를 강세로 강요를 할 때 일본은 그래서 망했으니 중국은 반대로 가면 되겠죠. 중국의 주식이나 한국의 주식은 상대적으로 밸류가 좀 있었던 거고, 그럼 언제 얘네들이 좋을 수 있냐? 안타깝게도 연준이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막 화를 내면서 매달릴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대규모의 관세 정책을 쓰는 이유는 뭔가요? 그 이유는 누가 트럼프를 지지했고 미국의 유권자의 대세는 무엇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너무 주식이만 보니까 주식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고 미국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제 오해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뭐 주식시장에,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수천 개의 기업보다 걔네들 별로 다 주식 안 좋잖아요. 그냥 M7 주식들만 많이 강한 올랐죠. 거고. 그럼 그게 과연 미국의 대의일까요? 유권자들 일반적인 생각일까요? 완전히 편향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닐까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주식이 나쁘니까 트럼프도 안 좋을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 그리고 그 중에 다수의 의견을 자기가 선택을 해서 그 정책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왜 주식시장에도 이렇게 해가 되는 정책을 왜 추진하냐가 아니라 미국의 진정한 국민들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트럼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의 입지라고 할 수 있는 기반, 정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월가라든지 이런 경제 쪽에, 금융 쪽의 지지 세력들보다도 거기에 곡소리 나는 상황을 감내하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 아메리카를 위해서. 기업들은 표가 별로 없잖아요. 돈은 많지만 표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월스트리트는 민주당 편이지 공화당이나 트럼프와는 좀 척을 지고 있는 쪽이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를 뽑아준 그 수많은 미국의 압도적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경합주에서도. 그 얘기는 미국의 대의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지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는데 다들 이제 아시잖아요.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조금 편향돼 있다. 그렇죠. 뭐 약간씩의 편차가 있죠. 미국도 똑같아. 미국도 그 편차가 있어요. 편향이 돼 있어.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객관적인 그 여론조사 기관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 참고해 보면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지율이 높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일반 국민들의 지지율이 이게 좀 의외일 수 있어요. 의외일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대선 때도 다들 뭐 해리스가 이긴다, 혹은 뭐 박빙이다 이랬잖아. 무슨 박빙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실 때 조금 이제 걸러서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는데,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들이 꽤 지지를 여전히 표하고 있다. 좀 전에 설명해 주신 대로 관세 정책은 약간 얼음물 같이, 배 아플 때 마신 얼음물처럼 트리거가 돼서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럼 고평가됐던 미국 주식이 좀 해소되는 차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럼 관세 전쟁 또는 이런 관세가 협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 마무리가 되고 나도 미국 시장은 이걸로 인해서 확 좋아질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 전에 밸류가 회복을 하면 괜찮아지겠죠. 밸류가 회복된다는 건 지금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충분히 떨어졌다라는 판단을 그러면 하면, 이제 더 이상 비싸지지 않은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미국이 그래도 짱인데. 그럼 그게 어느 시점에 일치하게 되면 급등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있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여전히 비싸더라도 연준이 갑자기 이제 우리 좀 경제가 너무 힘든 것 같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연준이 태도를 바꿨어요. 완화적으로. 그러면 주식시장이 환호할 수 있죠. 그럼 연준이 계속 그 압박을 받으면서 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이유와 또 금리를 인하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이제 두 번째 말씀 먼저 드리면, 금리를 인하해서 이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금리는 인하는 할 건데 더 많이, 더 완화적으로 이제 할 거냐. 그렇게 하면은 위험자산 시장은 분명히 이제 좋지 않겠습니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라는 게 밸류에이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4%대 중반의 금리에서 주식시장을 밸류에이션하면 비싸 보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연준이 왜 말을 안 듣냐 이거죠. 네. 자,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작년 대선 전에 연준이 금리를 매우 공격적으로 내렸습니다. 푹푹 내렸죠. 물론 뭐 명분은 있었지. 네. 지금 안 내리고 있죠. 잘. 근데 갑자기 대선이 끝나고 나서 왜 바뀌었을까요? 대통령이 바뀌어서?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냥 추측했습니다. 대선 전에는 굉장히 열심히, 뭐 심지어 50bp도 인하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 네. 인하를. 네. 근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물론 뭐 지표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저는 인간의 행동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분명히 정치적인 편향이 연준에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연준이 인플레가 걱정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네. 안 내리고 있는데 네. 팀장님 말씀대로 인플레 아닌데 디플레인데라고 하면 더 내려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거잖아요. 지금은 아닐 거고요. 예. 나중에. 나중에. 그 2018년의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때도 처음에 트럼프랑 파월 의장이랑 서로 정말 죽일 듯이 싸웠고 그때 시장이 파월을 굉장히 지지해 줬었습니다. 네. 줬다가 그러니까 이제 파월이 자신감이 넘쳤겠죠. 2018년이에요. 넘쳐서 금리 이제 더 올리겠다. 엄청 많이 올리겠다. 지금 이제 그때도 관세 매겼으니까 관세 때문에 인플레 리스크 있고 또 이제 2018년까지 미국 경제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박수 치면서 역시 파월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주고 있고 경제도 좋으니까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되고 관세 때문에 인플레도 올 수 있고 지금 얘기 아니에요? 2018년이에요? 네. 그러다가 S&P 500 지수가 2018년 말에 고점 대비해서 21%가 빠졌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안 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랬었나는. 네. 지수가 21%가 빠졌다니까. 지금도 21%안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다 패닉에 빠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 인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요. 파월한테 그렇게 응원해 주다가 파월아, 네가 뭔가 좀 잘못 보고 있는 것 같다. 네. 잘못 보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미국 경제가 경제 지표는 또 좋았어요. 주가만 떨어졌지. 근데 이게 지금 주식이 저렇게 안 좋은 게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지금 파월이 네가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금리를 계속 막 그렇게 올리면 안 될 것 같은 거 아닐까? 네네. 뭐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아닐까? 뭐가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닐까? 해서 파월도 겁을 먹었어. 트럼프가 얘기할 때는 뭐 듣지도 않, 뭐 지금도 안 듣지만 그때는 안 들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난리를 치니까 파월이 겁을 먹어가지고 19년 1월 초부터 정치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벌벌벌 떨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할 때 좀 더 시장을 지켜보겠고 좀 인상을 좀 더 천천히 경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겠고 이렇게 말을 바꿔버립니다. 네. 역사는 반복된다. 반복된다. 그럼 국제 시장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특히 초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그 국채 가격이 많이 내려간 걸로 보이거든요.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이게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 대량으로 매도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오늘 소수견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근데 중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중국이야. 네. 이제 미국이 관세를 때렸어요. 저한테, 중국한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를 더 약세로 만드는 게 미국을 엿먹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그렇죠. 유럽도 기준금리 낮추는 방향으로 초기에 대응을 했었죠. 그렇겠죠. 네. 대표적으로 지난 1985년에 미국이 일본 앉혀놓고 지금 중국의 포지션이 당시 일본이죠. 대미 무역 흑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일본 니네 엔화를 절상시켜라. 근데 일본은 순진하게 그때를 했어요. 전 그게 그게 프라자비 말씀하시는 걸 텐데 그걸 왜 말을 그렇게 들었을까 되게 궁금하긴 해요.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뭐 미국이랑 싸울 것도 아니고 일본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수출로 성장했으니 당시 입장에서 내수도 이제 키워야지 했다가 이제 망했죠. 중국이 그걸 뻔히 보고서 일본은 옛날에 엔화를 강하게 해서 망했어. 미국이 무역으로 때리고 달러를 약세로 만들려고 하고 엔화를 강세로 강요를 할 때 일본은 그래서 망했으니 중국은 반대로 가면 되겠죠. 그대로는 안 하겠죠. 네, 반대로 가면 됩니다. 즉 위안을 더 약세로 만듭니다. 자, 위안을 약세로 만들 건데 위안을 약세로 만들려면 달러를 사야죠. 네, 달러의 수요가 커야지 위안화가 약해지니까. 약세가 될 거 아닙니까? 달러 사고 위안 팔면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채를 왜 팔아? 미국채 팔면 정반대가 되잖아요. 사야 되는데. 네, 아니 미국채를 사야죠. 그래야 위안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미국채를 왜 팔아? 정반대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중국이 미국채를 판다는 얘기는 제가 솔직히 지금까지 뭐 20년 이상 계속 봤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채는 중국의 약점입니다. 중국의 힘이 아니고
그건 왜 그런가요? 은행에서 네. 1조를 빌렸어요. 자, 빌린 사람이 갑입니까? 은행이 갑입니까? 아, 뭐 갚아야 되는 어려움과 그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얘가 은행이 갚을까 말까 걱정하는 은행이 힘들겠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중국이 진짜 네. 뭐 전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중국이 진짜 이거 나 미국차 이거 무기다. 중국의 무기다. 네. 그래서 팔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 쳐요. 아니, 그럴 리는 없는데 그렇다 쳐. 네. 그래서 이제 팔았어. 그럼 미국이 가만 안 있겠죠. 파는 거를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만약에 국밥집에 가가지고 국밥 사 먹을게요. 하고 카드를 긁었어. 네. 근데 승인이 거부가 됐어. 그럼 국밥 못 사 먹죠. 뭐 주머니에 현금이 없으면 현금이 없으면 못 사 먹죠.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야 뭐 1,000원, 2,000원 들고 다닐 수 있지만 이제 수조 달러, 수천억 달러를 네. 들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럼 결국은 카드 결제로 다 된단 말이에요. 이제 글로벌리 국제 무역이나 뭐 특히 국채 같은 네네. 걸 매도하는 것은 그럼 결제를 하려고 이제 미국차 팔려고 중국에 갔어.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에서 미국차 팔려 했더니 지급이 거절돼. 지급이 거절돼. 그럼 못 팔죠. 아, 미국이 그렇게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결제를 하는 주체가 연준과 미국 재무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무기는 달러죠. 그래서 가끔 뭐 이란, 이라크, 뭐 이란, 뭐 예멘 이런 거 그냥 다 제재해 버리지 않습니까? 금융 동결, 제재, 뭐 북한 다 제재해 버리는 이유가 그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결제를 거부해 버리면 그냥 중국은 이 거대한 국채를 그냥 떠안고 이거는 중국도 알아요. 그래서 중국도 이 미국채라는 가지고 있는 미국채는 중국의 무기가 아니라 중국의 약점이라는 걸 중국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갖고 있는지 이제 이유가 있긴 한데 그런데 이거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금융시장이 잘 모릅니다. 이거를 마치 중국이 미국채를 갖고 있는 게 막 중국의 힘이다. 네. 미국채를 팔면 이제 미국이 힘들어하는 거다. 어쩌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분명히 중국이 보유한 미국채는요 중국의 힘이 아니고요 중국의 가장 큰 위협,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번에 중국이 판 것도 아니다. 그럼 거꾸로 지금 팀장님 말씀처럼 중국의 대응이 파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다라고 네, 오히려 사야지. 하면 위안화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럼 그걸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방법이 국채를 사는 게 있을 거고 있죠. 예. 중국의 기준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위안화를 절하시키고 싶다고 일단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네. 그 가정의 기본은 과거 플라자 합의 때에 일본의 당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중국이라면 저는 위안화를 절하시킬 거예요.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일단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안화를 절하시키는 방법은 다양하죠. 다양한데 뭐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인하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아예 미국채를 사서 달러 매입, 위안 매도 해서 그냥 인위적으로 위안화를 약세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뭐 방법은 많은데 이 방법 중에서 요 금리와 외환시장 직접 개입 중에 뭘 선택할 거냐 이거는 중국의 선택이죠. 그런데 효과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근데 이번에 보시면은 중국이 LPR 금리를 동결시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일단은 내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금리를 내리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 위안화가 약해지긴 해요. 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동시에 중국의 내수를 부양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경기 내수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 정책을 쓰니까. 자 내수를 부양한다. 이거 옛날에 플라자 합의 때 일본이 한 거잖아요. 일본이 플라자 합의 때 미국이 요구한 게 바로 그겁니다. 일본 너네는 너무 국민들을 옥죄고 있다. 기업들만 보조하고 있다. 80년대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 이거 바꿔라 정책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엔화를 강세로 만드는 거야. 초강세로. 그러면 일본 기업들은 수출 힘들겠죠. 힘들어. 그런데 반대로 일본 국민들은 엄청난 구매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구매력을 가지면 소비를 많이 하겠죠. 소비가 늘어나겠죠. 내수가 늘어나겠죠. 그럼 내수가 부양되겠죠. 이게 정확히 과거 일본이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중국이 한다? 뭐 할 수도 있는데 뭐 조금 하겠죠. 뭐 내수가 워낙 힘드니까 중국이. 근데 그게 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뭐 이번에 중국의 정책은 내수를 좀 키운다. 이게 기조는 있으니까. 그 기조는 사실 2, 3년 전부터 계속 내수 부양한다, 뭐 이구관신한다, 뭐 차 사거나 뭐 가전제품 사면은 뭐 할인해 준다 이거 계속 했던 건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 미국의 이번 관세 대응에 맞춰서 중국이 내수 부양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겠네요. 일본 사례를 봤으니까.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핀포인트로 미국을 엿먹이는 전략은 내수 부양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일부만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위안화를 그냥 타겟으로 절하를 시켜버리고 달러를 매입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다만 이제 금리 인하보다는 이러한 외환시장 직접 개입을 해서 이제 미국채를 사는 부신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환율 조작
관련된 우려는 기준금리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채권을 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나요? 미국의 그 의회나 재무부에서는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환율 조작으로 보고 있고요. 이 기준금리를 조작하는 것도 당연히 환율에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사실 이거 우리의 뭐 자체적인 내정이야. 뭐 나라를 통치하는데 뭐 우리 내수 부양하려 그래. 뭐 근데 그걸 뭐 어떻게 경제 정책이다. 미국에서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도 각 정책의 일장일단이 있어요. 네네. 다만 역사의 사례를 중국인이 또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고 정반대로 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이 뭐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 그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죠. 관세 정책을. 이제 과거 일본의 사례에서도 사실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거든요. 일본이 그 말을 정확히 잘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은 그냥 아예 거꾸로 가. 그래서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제조업을 불러들이는 것은 더 힘들 수도 있고, 사실 이게 더 안 좋은 것은 글로벌 경제 자체가. 왜냐면 옛날에 일본이 그래도 협조를 했는데 뭐 미국이 제조업이 뭐 잘 되든 못 되든 그것보다는 이제 세계 경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일본이 내수 부양하고 엔화를 이제 초강세로 만들면서 일본 경제는 정말 버블에 그냥 꼭지를 찍었습니다. 90년대 초까지. 그 얘기 뭐냐면 협력을 잘하면 그래도 세계 경제는 굴러간다. 굴러간다. 뭐 나쁘지 않게. 적어도 이전의 추세대로는 간다. 문제는 지금은 그냥 서로 연맥이고 있지 않습니까? 협조도 안 되고 그러면 협상도 안 하고. 미국이 제조업 역량을 회귀시키겠다는 뭐 그러한 것은 뭐 당연히 안 될 거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전 세계 경제가, 특히 전 세계 수요에 많이 의존하는 한국 같은 나라들의 경제가 힘든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사실 더 큰 우려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또 뭔가 목표하는 바가 있다는, 국민을 바라보고 한다는 이 관세 정책의 결말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제조업의 부활과 무역 수지의 균형. 그것은 굉장히 복잡한 이슈고 복잡계를 같이 봐야 되고 중국의 대응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다소 부정적입니다만, 부정적이라는 얘기는 이제 제조업 부활이나 뭐 무역 수지의 균형은 사실 어려울 것이다를 넘어서 글로벌 경제에 매우 부정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저는 보고 이제 있는 거고, 중국도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전혀 협조를 이제 안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당분간 좀 될 수 있죠. 다만 제가 또 역사 얘기를 하면 사실 미국은 지난 25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관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관세를 막 엄청나게 매겼다가 막 풀었다가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역사 너무 많아. 그 사례를 제가 이제 다 조사해 봤더니 지금처럼 이제 관세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매겼을 때 그 이후에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를 한다던가 중간 선거에 좀 패배를 하는 케이스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즉 중간 선거 때까지는 좀 관세가 앞으로 이제 한 1년 반 정도는 조금 이제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도 이제 있다는 거고,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보시겠지만 정치인들이 뭐 선거 전에는 다 자기가 이긴대, 자기 정책을 잘하고 있대. 근데 이제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바꾸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그럼 결과를 보고 나서 중국의 대응도 관심이 있는데, 그 중국 테크가 올해 초 1, 2월 상당히 좋았거든요. 뭐 투자도 많이 한다고 했고. 근데 지금 보면 중국 쪽 ETF라든지 보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데, 많이 젖었습니다. 이게 관세 정책 영향인지 아니면 향후에는 좀 어느 시점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예측을 해주신다면. 이제 중국이 뭐 내수 부양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게 메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그래서 내수 부양을 이제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나중에, 왜냐면 그동안 하도 오랫동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고, 또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너무 비싸, 좀 다른 나라를 봐야 되겠다. 마침 딥시크 충격으로 중국이 보니까 다시 보니까 막 선연해. 뭐 이러면서 이제 중국 주식들이 이제 꽤 좋았었다가 지금 이제 그것이 관세 충격을 받으면 중국이 제일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큰 그림을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한국이든 일단 관세에 따른 경제 성장 하강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면들이 전체적으로 전체 있고요. 근데 경제가 안 좋으니까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냐? 꼭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은 밸류를 또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경제가 안 좋아도 밸류 자체가 싸면 뭐 그런 반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중국의 주식이나 뭐 한국의 주식은 상대적으로 밸류가 좀 있었던 거고, 그럼 언제 얘네들이 좋을 수 있냐? 안타깝게도 연준이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고 연준을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봤을 때는 저는 일단 밸류가 있는 주식들, 그리고 싸질 때,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때
그럴 때 모아뒀다가 나중에 미국은 밸류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조정이 꽤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돈들이 결국은 다시 빠져나와서 뭐 한국이나 중국 주식에 들어갈 수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기회를 삼고서 좀 길게 보시고 이제 저평가돼 있을 때 이제 담아간다. 결과적으로 뭐 나중에 관세 관련된 우려도 해소가 되면 이제 해소라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아, 해소 그 차이는 뭔가요? 해소와 익숙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매를 맞는다고 했을 때 계속 맞으면 이제 계속 아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픈 정도는 점점 줄어들거든요. 이제 그럼 뭐 오늘도 맞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맷집이 생긴다고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결국은 모든 현상은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은 그 충격이 뭐 또 관세네 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신경을 이제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런 시점이 되면 다시 좀 주식이 반등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엔화에 이제 강세가 예측이 되는데 일본 주식시장 워런 버핏도 종합상사 5개 계속 투자 지분을 늘려가고 있다고 뉴스도 나오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일본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요? 일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도 그 첫 번째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일본이 투자해놓은 이 엄청난 해외 자산, 더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 주식, 이게 엔이 약해질 때는 좋은데 일본 입장에서 근데 이게 강해져 봐요. 환차손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리고 작년에 한번 7, 8, 9월에 엔캐리 청산된다. 물론 그때 청산된 건 없지만 이제 헤지 펀드들이 엄청난 엔 포지션을 잡았던 게 청산되면서 엔이 이제 강세로 갔다가 다시 또 약해졌다가 지금 다시 또 이제 엔이 강해지고 있는 흐름을 달러엔 환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 더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 관망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말씀 안 드린 게 이 엔 캐리가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달러엔 환율이 142엔, 뭐 140엔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밑으로 깨지면 이제 엔이 강세로 간다는 얘기예요. 작년 7, 8, 9월에 하단이 140엔이었었거든요. 그럼 그 하단이 만약에 밑으로 달러엔이 깨진다. 그럼 일본의 이 거대한 엔캐리 자금이 매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엔캐리 자금은 지금까지 15년 동안 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베노믹스가 시작됐을 때부터 그렇죠. 그 침체기부터 계속 시기였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나고 이제 아베가 집권하고 2012, 1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엔을 약세로 만들고 해외 투자를 많이 해라.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해외 투자니까 이 자금들이 다 이제 미국 주식시장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청산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빠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돈이 되면? 미국에서 빠져서 미국 시장은 큰 폭의 하락을 불러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그 돈이 다시 일본 국채 시장으로 가는 거죠. 주식 시장으로는 안 갈까요? 일본 주식이랑 미국 주식이랑 같은 포지션입니다. 왜냐하면 N 약세 포지션, 똑같이 N 약세 포지션이에요. N이 약세가 되면 일본 주식 오르고 미국 주식 뭐 당연히 달러엔 약해지니까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아베노믹스 시작한 이후에 이제 일본의 거대한 연기금 금융기관 자금들이 제일 많이 들린 게 이제 미국 주식, 일본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N이 강해지고 달러가 약해질 때 제일 큰 충격을 받던 게 일본 니케이가 은근 충격을 컸어요. 그 이제 아니 왜 일본이 왜? 근데 일본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안 보셨겠지만 일본 국채 금리가 그 해방의 날 하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때 갑자기 하루에 금리가 뭐 40bp씩 폭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일본 국채 10년이 1.5%였다가 갑자기 1.2%가 간 적이 있어요. 하루 만에. 그 얘기가 뭐냐? 엔캐리 자금에 대한 회수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통화 정책과 달러 엔에 대한 일본의 정책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고 제가 제일 걱정인 게 이번에도 일본이 미국에 협상하러 갔잖아요. 그것도 미국이 주장한 게 일본이 엔을 강세로 만들어라. 그 미국이 요구하는 일본의 요구하는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달러 엔 환율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일본 입장에서도 최근에 정치 구도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이 15년 동안 엔 약세를 추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일본 국민들의 삶이 더 피폐해졌어.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그만큼 안 올랐고 외국인들만 놀러 와가지고 자괴감을 느껴. 난 살기 힘든데. 이거에 트리거가 돼서 최근에 불을 당긴 게 쌀 가격입니다. 쌀 가격. 일본 쌀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비싸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우리가 아베노믹스로 15년 했으면 됐지. 더 이상 애는 이제 아니야. 강해져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일본 중앙은행장 우에다가 아무리 비둘기적인 인물이어도 이 정치적인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일본의 그동안의 정책이 바뀔 수 있는 거고 이것은 글로벌 자산시장에 거의 핵폭탄급의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면밀히 일본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엔이 강해지는 게 일본 시장에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니네요. 일본 주식시장에 예. 일본 주식시장에는 엔 강세는 무조건 나쁩니다. 무조건 나쁘다. 네, 일본의 기업 실적은 그리고 주가는 그냥 거의 엔이에요. 똑같아. 그럼 그 위대한 워런 버핏은 왜 일본의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로 가는 분위기라는 게 퍼져 있는 상황에도 네. 미국 주식 팔아서 일본에 투자를 늘리는 걸까요? 버핏이 이제 일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뭐 달러엔 환율이나 뭐 주가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버핏은 그렇게 막 타이밍을 재고 뭐 마켓을 예측해서 투자하지 않거든요. 펀더멘탈이 좋으면 투자합니다. 그 펀더멘탈이라는 건 그 기업의 숫자도 숫자지만 버핏은 이 경영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구조적으로 이 기업, 더 정확하게 하면 일본의 문화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근데 일본이 한 30년 전의 상황과는 지금 완전히 바뀌었다. 그 힘든 시기에 뭐 바뀌지 않고 일본의 그 보수적이고 뭐 종이만 쓰고 뭐 이런 시점에서 점점 완전 이제 탈바꿈하는 뭔가를 이제 버핏이 읽었겠죠. 저도 좀 읽거든요. 그런 거를.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일본에.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버핏이 일본에 투자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 약간 이제 주가나 뭐 달러 그 엔 캐리 청산 같은 것은 뭐 버핏은 이런 거 물어보면 난 그런 거 몰라요. 매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엔 시장까지 일본 시장까지 확인해봤고요. 다음 달에 또 한번 뵙고 예. 그 흐름을 예측과 흐름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